안녕하세요. 2024년 멘봉단 수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인재개발부입니다. 저는 인재개발부로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된 12기 배인경 담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부 프로그램 수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해,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해,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파트를 맡은 멘토 박정욱입니다. 이 파트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수시 용어 설명, 이후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수시의 차이, 이후 2025학년도 수시 일정, 마지막으로 수시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수시 용어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대학 내에서 모집 방법에 따라 학생들을 모집하는 체계의 단위로서 우리는 크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 세 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신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신인데요. 그럼 이 내신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면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에서 학업, 성적, 품행 등을 적어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또는 출결 등을 합쳐서 산출되는 1에서 9등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는 줄여서 최저, 수능 최저라고도 불리며 대학들이 수시 합격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교과 전형 또는 논술 전형에 있으며 종합 전형에도 요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수학 과목을 무조건 포함하거나 탐구 과목의 제한 또는 탐구 과목의 평균 산출 등 대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상이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구분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은 주로 수도권 대학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고, 이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의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 내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비수도권 대학들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이는 지역 내 학생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보편적으로 낮습니다. 즉, 지역균형과 지역인재를 크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은 지역균형은 수도권의 대학들이 주로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고,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실시하는 전형이라고 구분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의 표시가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즉, 정량 평가로 성취도 A, B, C로 나누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이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로 나눠지고, 정량평가 안에서도 몇 과목을 반영하는지 아니면은 전체를 반영하는지가 대학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예시로는 기하, 심화국어, 진로영어, 융합과학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이는 일반 선택 과목과 비교를 하자면 일반 선택 과목은 원점수, 표준편차, 성취도, 석착 등급을 모두 표시해 대학에서 평균 등급을 산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은 단순히 성취도 A, B, C로 나뉘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수입니다. 단위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되는 학점입니다. 이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통합과학을 2번 듣는다, 2시간 듣는다라고 하면은 통합과학의 단위수는 2인 거고요. 미적분을 3번 듣는다, 3시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미적분의 단위수는 3이 되는 것입니다. 과목의 단위수에 따라서 내신이 다르게 산출되며, 즉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성적을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의 수시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은 이것은 2025학년도이고요. 오른쪽은 2024학년도입니다. 완화된 학교, 강화된 학교, 그리고 연세대, 한양대, 시립대, 고려대 등등을 보면은 수능 최저가 신설된 학교가 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시를 지원할 때 수능 최저는 확인해야 될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생기록부 평가 기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전공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변화한 것인데요. 2024학년도 서류평가 요소에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많았던 반면에 2025학년도 평가 요소에는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진로 관련 측면에서 전공 적합성보다 진로 역량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학교폭력 기록의 자율 반영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서 주요 대학 종합전형 112개교, 교과전형 27개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 입시에는 자율이지만 2026학년도 입시에는 필수로 전체 대학이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항목에 따른 감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25학년도 수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 중 3일 이상 원서 접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능 최저를 갈라지을 수 있는 수능이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치러지고요. 이 수능 성적의 발표는 12월 6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까지고요. 이 합격자 등록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3일간 18일 수요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는 충원 합격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까지는 수시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때까지 충원 합격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보는 14시까지, 개별 통보는 1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합격자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10시까지, 즉 22시까지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관련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4년제 일반 대학이 아닌 전문 대학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4년제 일반 대학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아닌 카이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켄텍, 사관학교, 경찰대학은 그 6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제한을 안 받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시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정시 전형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시에서 합격이 되었을 경우 정시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한 대학에 여러 전형을 중복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장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대학 한 전형에는 한 장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원화 캠퍼스와 분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원화 캠퍼스는 한 대학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분교는 서로 다른 대학으로 불리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원화 캠퍼스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상명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고요. 분교는 연세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고려대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상 수시에 대한 전반적 이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할 인재개발부 12기 배인경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신 성적이라고 불리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량평가는 성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점수가 매겨질 수 있고, 정성평가는 생활기록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이 학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잘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반드시 수능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점으로 평가하는 교과 성적은 반영 교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그 반영 교과의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 어떤 교과에서 비중이 덜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수 단위도 반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예를 들어서 2합 7이라고 하면은 수능 응시 영역에서 두 개의 영역에서 두 과목의 등급을 합쳤을 때 7등급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탐구에서 1등급 두 개를 받았다고 해서 두 과목이 다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탐구 과목은 한 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생활기록부 활동을 확인하는 그런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고 또 새로운 제시문을 제시해주고 그 제시문에 관련한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면접도 있습니다. 또 영상 업로드 면접, 대면, 비대면 면접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하고 면접이 얼만큼 퍼센테이지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무제한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학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반영 교과목이 90단위 이상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또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 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2개 영역의 합 2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탐구 과목은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에서 3등급을 받고 탐구에서 4등급을 받으면은 2개 합쳐서 7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최저 0점에서 1000점까지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반영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 계열에 따라서 반영 교과가 다른데요.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4가지 반영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사회나 한국사 같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를 반영하고 과학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팁을 몇 가지 가져봤습니다. 일단 입시 결과 자료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평균이 2.6이다 하면은 내 성적이 2.7이니까 뭐 합격할 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입시 결과 자료가 최초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인지 아니면은 추가 합격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최종 합격을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인지에 따라서 또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성적 산출 기준이 어떤 합격자의 기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뭐 최종 합격자의 기준으로 평균 2.6이다 치면은 최초 합격자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성적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한 좀 0.2나 3 정도 앞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최초로 합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을 인지하여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하향으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집 요강에서 작년이랑 반영 교과가 다르다든지 뭐 반영 비율이 다르다든지 이러한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좀 성적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라면은 입시 결과에 있는 데이터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 멘봉단 12기 배인경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개발부 멘토로 이번 수시 세미나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이시영입니다. 연도는 뭐 수십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2024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5년 학생부 종합전형을 타깃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 멘토분들이 2025년 전형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선발 비중과 전형 방법, 특히 유의할 점을 잘 기억해서 입시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링 활동을 할 때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평가하고자 하는 정의 자체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개의 요소인데요. 다소 추상적이죠. 물론 이런 추상적인 개념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전에 학교마다 인재상이 막 달랐던 것과는 달리 요즘은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서 획일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 평가 요소로 축약되었고, 이게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많은 대학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또 이게 주의할 점은 5개 대학이 그대로 이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학별 평가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소 이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수치로도 드러나듯이 많은 전문가들은 학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이고, 일반고, 자사고 등 학교 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입시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봤을 때 2023년도 학생부 종합의 자연, 공학 계열, 그리고 의치학대에서도 지원자들의 분포에 비해 합격자들의 분포는 내신 등급 상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중은 현재 어떤 추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대학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매년 비슷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이 4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은 매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을 봤을 때 입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더욱 줄어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비중 편차가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각 학교마다 확인은 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입결에 따라서 상위권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 전형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주요 전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전형 방법의 요소가 면접인지 서류인지, 그 비중은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는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만 운영하고 있고, 숙명여대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모집 단위를 면접형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확대되면서 신설된 거죠. 그래서 다른 전형 인용이 감소해가지고 학생부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서류형 선발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면접과 서류의 비중이 달라지는 게 좀 핵심인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전형명이 융합형, 탐구형 이렇게 변경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신설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원래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적용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트렌드들을 살펴봤으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이 학교에 나갔을 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들인 이제 생기부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는 사항.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봉사활동이라거나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 좀 중요했습니다. 하나의 평가 요소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최신에는 이제 자소서도 이제 많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 왔는데,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이랑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흡수가 된 것이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면 멘토링 나가셨을 때 특히 뭐 실수하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해서는 요소는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수시 세미나도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멘붕단 12기 신입다원 박민수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수시 전형 중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논술 전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지원자의 논리적인 사고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시험지는 실제 해당 연도에 시행되었던 논술 기출문제입니다. 왼편은 인문계열 논술 시험지이고 오른편은 자연계열 논술 시험지입니다. 논술 전형 자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논술고사 100% 선발과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을 응시하는 영역은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문사회 계열에는 흔히 잘 알려진 대로 언어 논술이 있고 몇 개의 학교에서는 영어 논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인 2024학년도 전형과 올해인 2025학년도 전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논술 선발 인원은 전국 11,266명으로 이는 2024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105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논술 선발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논술 전형의 경쟁률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눈여겨볼 점은 이전까지 논술 전형이 열리지 않았던 고려대학교에서 2025학년도부터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에 실시되면서 그 이전에 시험을 보는 주요 학교로는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수능 주 토요일부터 일제히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1월 16일에 논술 전형을 진행하는 주요 학교로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인 11월 17일에 논술 전형을 진행하는 주요 학교로는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논술 전형의 일정과는 별개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모집 단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와 희망하는 계열, 희망하는 학과 모두 확인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합니다. 이렇듯 논술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학교에서 시행하는 전형입니다. 이쯤 되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논술 전형에 도전해도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러한 학생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4개의 요소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평균 내신이 3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도전하는 것이 경쟁력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대학에 해당하는 내신 등급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이 논술을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에서 2개 과목 합 7등급을 제시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논술 전형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과목에 대해서는 탄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형 글쓰기에 흥미를 느껴야 합니다.
적어도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논술 전형에 흥미를 붙이기 쉽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주로 인문계열 논술에 해당되는데 다면적 사고력을 가지는 동시에 비교, 비판과 같은 논리적인 부분에 능한 학생이 아무래도 인문 논술을 작성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인문계 논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계 논술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 논술은 인문계열 학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종의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문계열은 철학, 사학, 국어, 국문 등의 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열을 가리킵니다. 수시 전형 내에서 논술 선발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1대 100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문계열 논술에서의 유형과 접근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요약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학생들은 주장, 핵심 내용, 주요 논거를 정리해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문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시문을 주어진 주제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해당 유형에서는 두 지문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흔히 차이점만 기술하지만 공통점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장을 선택하고 자료를 근거로 정당화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자신이 하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시문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설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주장을 밝히고 근거를 제시하며 되도록이면 사실, 주장을 풀어서 기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핵심 개념과 주제를 요소별로 분류한 후 요소들 간의 의미와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주의할 점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글쓰기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여러 능력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논리력, 통일성, 응집성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만 양질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쓰기 내에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한 번 글을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반복을 거치고 나서야 좋은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서 중요한 점은 수많은 글쓰기 시도와 퇴고입니다. 단순히 많이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에 기출문제를 업로드합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학교마다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 유형이 다르다 보니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모의 논술을 통해 논술 전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모의 논술을 시행합니다. 해당 학교에 관심이 있는 경우 모의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전과 유사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모의 논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원자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 최대한 맞추어 논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 역시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시사 및 교과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회 이슈에 대한 이해, 시사상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의 용어와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논술 전형 자체가 써야 하는 분량이 많지 않기에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명료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수능 최저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수능 최저 기준에 충족해야만 논술 전형에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은 언제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계 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논술에서 첫 번째로 볼 수리 논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논술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학교가 수리 논술을 택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이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교과과정 외에서 출제되는 개념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과과정에서 유도할 수 있으면 출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답안을 서술할 때 교과과정에 맞추어서 서술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답변을 작성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답변 작성 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과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수리 논술 준비 시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과학 논술이 있습니다. 과학 논술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과학 과목을 다루는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출제되는 범위 자체가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술 논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술 논술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약술 논술은 2개년의 수능특강 경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능특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되고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특강에서 본 문제들을 서술형으로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능특강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도 서술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약술 논술의 예시로는 단순히 수리 논술 형태로 나오는 그런 형태도 있고 수리 논술과 언어 논술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약술 논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논술을 대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학, 과학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 다양한 유형의 수리 과학 논술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리 논술, 과학 논술 모의고사가 있을 시 이에 응시하고 전문 강사진에 의한 첨삭,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완벽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리 논술 문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명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논리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활용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증명 유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적 개념이나 정리를 증명하는 문제가 증명 유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논리 유형에는 주어진 조건이나 자료를 분석,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유형에는 수학적 지식을 실제 생활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제를 활용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